안녕하세요. 저는 천선혜입니다. 여러 해 전이지만 무소유 책 읽기 명상 모임에 동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책 읽기 명상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이지 않은 명상 모임이기도 하겠는데요. 스님께서 무소유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당신의 수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읽으면서 달마다 한 두세 챕터씩 집중해서 읽고 그것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나눔의 시간이 처음에는 그때그때의 감정에 반응되는 이야기들로 많이 시작을 했었다면,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각자의 그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지점의 고요한 지점으로 더불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감동되었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반복해서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내용이 새롭게 되어지는 굉장한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읽어가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아마도 평소에 해오고 있던 생각일지라도 그렇지, 그렇군 하고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친구들의 반응은 그러한 모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움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늘 바쁜 일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이 모임에 오셔도 되지만 가까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시간을 아주 소그룹으로라도 한번 시작해봐라,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런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면은 굉장히 큰 성장이 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친구들도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스스로의 성장을, 어떤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파트와 도서관. 한때 우리나라에는 섰다 하면 교회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도 이제는 빛이 바래졌다. 그 자리에는 바야흐로 호텔과 아파트가 우뚝우뚝 치솟고 있다. 호텔은 요즘 밀려드는 외국 관광객의 사태로 이른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니, 외화 획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가 정책 면에서 볼 때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 외화의 위력 앞에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굴려 결의 체면이나 긍지를 내동댕이 치는 일만 없다면,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장려되고 있는 건축 양식이 아파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본래의 건축 목적을 외면한 채 호화판으로 기울고 있으니 어떻게 된 노릇인가. 심지어 한 가구에 2천만 원짜리까지 있다니, 그것도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니, 서민들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률은 40% 선을 웃돌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아파트 건축 관계자들임에도 호화판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호화판일수록 입주자가 쇄도하기 때문인가? 호아파트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허영심을 부채질하고 일부 여유 자금의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래서 서민들은 혜택권 밖에서 바람비를 맞는다. 가난한 서민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돈 많은 부자들 차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위세가 설 자리를 가리지 않고 어디나 불쑥불쑥 고개를 디밀려는데 우리는 저항을 느낀다. 서울대학교 본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그 대학이 내게는 모교도 자교도 아니지만 유서 깊은 대학의 터가 학문의 전당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기껏 그러한 아파트로 주저앉는가 싶어서였다. 가뜩이나 대학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이고 보면 그 터는 평당 얼마짜리의 단순한 지면으로 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며 분위기까지도 대학의 역사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참으로 흐뭇한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눈물 겹도록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서울대 본부 캠퍼스에 국립도서관을 지어 캠퍼스를 학문의 전당으로서 보존하자는 운동이 그 대학 동창인 가정주부들 사이에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17억 원을 들여 여의도에 지을 국립도서관을 서울대학 자리에 짓는다면 그 캠퍼스는 길이 학문의 전당으로 보존될 거라는 의견은 모든 시민들이 크게 공감할 바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을 국립도서관이라면 국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는 점에도 그 캠퍼스는 최적일 것이다. 여의도에는 국회 도서관이 설 테니 한 군데 둘씩이나 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의 인구 분산 정책에도 역행되는 일이다. 이제 시민들은 관계당국의 지혜로운 배려가 있기를 다 같이 기대하자. 아파트냐 도서관이냐는 민족의 슬기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지혜로운 배려의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우리만이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그 미소의 의미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겨레의 처지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다. 침묵의 의미. 현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다. 먹고 뱉어내는 것이 입의 기능이긴 하지만 오늘의 입은 불필요한 말들을 뱉어내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람끼리 마주보며 말을 나누었는데 전자매체가 나오면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짓거릴 수 있게 되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유언비어나 긴급조치에 위반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비위에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그 말의 내용이 아첨이건 거짓이건
혹은 협박이건 욕지거리건 간에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다. 가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풍토이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나 자신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을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이다. 사람이 해야 할 말이란 꼭 필요한 말이거니 참말이어야 할 텐데 불필요한 말과 거짓말이 태반인 것을 보면 우울하다. 시시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아 말끝이 늘 허전해진다. 좋은 친구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 보는데, 첫째, 가치 있는 시간에 대한 의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가치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아닐 것이고, 벌써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면 그는 정다운 사이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하고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기도를 올려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기도가 순일하게 잘 될 경우는 시공 안에서 살고 있는 일상의 우리이지만 분명히 시공 밖에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게 되면 그건 허울 뿐인 기도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다. 말이 없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그런 사이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입 벌려 소리내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정결한 뜰을 서로가 넘나들 수 있다.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을 뿐 구슬처럼 영롱한 말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런 경지에는 시간과 공간이 미칠 수 없다.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된다. 똑같은 개념을 지닌 말을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로가 말 뒤에 숨은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아가의 서투른 말을 이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말소리보다 뜻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침묵을 배경 삼지 않은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생각 없이 불쑥불쑥 함부로 내뱉는 말을 주워보면 우리는 말과 소음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씨가 지휘공화를 막론하고 자꾸만 거칠고 천박하고 야비해져 가는 현상은 그만큼 내면이 헐벗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안으로 침묵의 조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한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를 쓸 줄 모른다. 정치 권력자들이, 탤런트들이, 가수가, 코미디언이 토해낸 말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주워서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골이 비어간다. 자기 사유마저 빼앗기고 있다. 수도자들에게 과묵이나 침묵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는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처 편집되지 않은 성서다. 우리들이 성서를 읽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그 말씀까지도 능히 알아듣고 그와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불경에 있는 말이다. 일상의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체는 그 침묵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데 있다.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한 그 마음에서 큰 광명이 발해진다는 말이다. 참선하는 선원에서는 선실 안팎에 무건이라고 쓴 표지가 붙어 있다. 말을 말자는 것.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정진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와 비를 가리는 일이 있다. 시비를 따지다 보면 집중할 수 없다. 선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기 응시이다. 모든 시비와 분별, 망상을 떠나서만 삼매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말은 의사소통의 구실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잡음의 역기능도 하고 있다. 구시화문, 입을 가리켜 재앙의 문이라고 한 것도 그 역기능적인 면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선승들은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무건을 지키고 있다. 그가 무건 중일 때에는 대중에서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수도자들이 이와 같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 그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침묵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 오로지 참말만을 하기 위해서이다. 침묵의 조명을 통해서 당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다. 벙어리와 무건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칼을 지불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하는 말이라고 했다. 사실 언어의 극치는 말보다도 침묵이 있다. 너무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말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데 마땅히 입 벌려 말을 해야 할 경우에도 침묵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다. 그와 같은 침묵은 때로 범죄의 성질을 띈다. 옳고 그름을 가려 보여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다. 비겁한 침묵이 우리 시대를 얼룩지게 한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디에도 거리낄 게 없는 사람만이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다. 당당한 말이 흩어진 인간을 결합시키고 밝은 통로를 뚫을 수 있다. 수도자가 침묵을 익히는 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